내 아들이 날 알아보지 못한다. 장례식장에 향 냄새가 무뎌질 때쯤 귀 뒤에 점이 있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5살 도윤이와 똑같은 위치, 똑같은 크기의 점이었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조문 인사를 했지만 나를 전혀 모르는 눈빛이었죠. 이도윤이라는 젊은 사업가, 이 남자가 정말 내 아들일까요? 아니면 30년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잔인한 환상일까요? 오늘도 따스한 인생 이야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따스한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향 냄새가 짙게 배어든 장례식장 특별실 입구에서 은숙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검은 상복이 그녀의 마른 어깨를 더욱 왜소하게 보이게 했죠. 65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했던 자세도 이제는 어딘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서자 남편의 영정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남편 회사의 젊은 과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뒤로 줄지어 선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절을 올렸죠. 은숙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조문 인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마음에 와닿는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비서실장이었던 중년 남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남편과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죠. 은숙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차가운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어요. 빈소 한쪽에서는 친척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자식도 없이. 쉿, 들으시겠다.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은숙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죠. 30년 전 5살이었던 아들 도윤이를 잃은 그날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사라진 아이. 미친 듯이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지 못했던 그 작은 손. 귀 뒤에 있던 동그란 점이 유독 선명했던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형님 회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시동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수님 혼자서 그 큰 회사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어? 후계자도 없는데. 우리라도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려야지. 가족이라는 게 이럴 때 힘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작은 신우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그 가족이라는 단어에 은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이 있을 때도 늘 한 발짝 떨어진 거리감이 있었어요. 진짜 가족,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 도윤이가 있었다면 얼마나 달랐을까요? 텅 빈 집으로 돌아갈 자신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조문객들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들 사이로 가끔씩 처음 보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죠. 은숙은 그들 하나하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귀 뒤를 향했어요. 30년이 지났어도 버릴 수 없는 습관이었죠. 김 사장님은 최근에 새로운 투자자를 자주 만나셨다면서요?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젊은 사업가라던데. 꽤 자주 만났다고 들었어. 은숙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남편이 최근 누군가를 자주 만났다는 이야기는 처음이었어요. 집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그녀는 슬며시 대화하는 사람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얼굴은 보셨어요? 한번 스쳐 지나가듯 봤는데 인상이 좋더라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던데. 30대 중반. 은숙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그렇게 자주 만났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집에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중요한 사업 파트너였다면 오늘 장례식장에 나타났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은숙은 슬며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빈소의 조명이 유독 창백하게 느껴졌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머리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은숙은 영정 앞에 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영영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조문객이 뜸해진 저녁 무렵 은숙은 빈소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가져다 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밥알이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오랜 친구 정희가 은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숙아, 이제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은숙은 힘없이 미소 지었죠. 어떻게 하긴. 살아야지.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있어야 마음의 의지가 되는데. 시댁 쪽은 자주 왕래해? 가족.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정희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은숙의 가슴은 먹먹해졌어요. 가족이 뭐야, 정희야? 피를 나눈 사람? 함께 사는 사람? 아니면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가 놀란 듯 은숙의 손을 잡았죠. 무슨 소리야?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정의대로라면 은숙에게는 30년 전에 이미 가족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도윤이를 잃은 그날부터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서로를 탓하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빈자리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깊은 골이 되었죠. 은숙은 핸드백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5살 도윤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주도로 갔던 마지막 가족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죠.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아이의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었어. 정희가 숨을 멈췄습니다. 은숙이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으니까요. 이 여행 다녀온 다음 주에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어. 회전목마 타고 싶다고 조르길래 표 사러 간 사이에. 단 5분이었는데 은숙의 손가락이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특히 귀 뒤에 있던 동그란 점 부분을 오래 어루만졌죠. 그 점이 아이를 찾는 유일한 단서가 될 거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사설탐정도 텔레비전 공개수배도 다 해봤어. 전국을 뒤졌지. 우리 도윤이 귀 뒤에 점이 있는 5살 남자아이. 정말 미친 듯이 찾아 헤맸는데 결국 못 찾았어. 정희가 은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 10년은 매일 현관문 소리만 나도 뛰어나갔어. 도윤이가 돌아온 줄 알고. 아이 방은 그대로 뒀지. 장난감도 옷도 다 그대로. 생일날마다 케이크 사서 촛불 켜고 기다렸어. 6살, 7살, 8살, 35살이 될 때까지.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했어. 새로 낳으라고도 했지. 근데 어떻게 잊어?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진 아이를. 엄마, 엄마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를 어떻게. 그런데 말이야, 정희야.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 만약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면, 다른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것도 가족일까? 정희가 대답하려던 순간, 은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회사 비서실장이었죠. 사모님, 내일 조문객이 한 분 더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최근에 자주 만나시던 젊은 사업가인데 오전 10시쯤 오신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정희가 물었어요. 누구야? 남편이 최근에 자주 만났다는 젊은 사업가래. 나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이상하네. 그렇게 자주 만났으면 너한테 얘기했을 텐데. 은숙도 그게 이상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왜 그 사람 얘기는 하지 않았을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빈소의 향 냄새가 더욱 짙어졌어요. 은숙은 사진을 다시 핸드백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정희는 대답 대신 은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따뜻한 체온이 더 큰 위로가 되는 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다시 조문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거의 잠을 못 잔 얼굴로 빈소를 지키고 있었죠. 오전 9시가 되자 남편 회사의 임원들이 단체로 들어왔습니다. 그중 재무이사였던 박 이사가 은숙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혹시 사장님이 최근에 진행하시던 바이오 투자건에 대해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을 집에서 얘기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 프로젝트를 주도하시던 젊은 사업가분이 계셨는데 사장님이 유독 아끼시더라고요. 마치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아들처럼 대하셨다고 할까요? 아들처럼. 그 단어에 은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 이사는 계속 말을 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그분 개인 사정까지 챙기시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까지 직접 알아봐 주시고 최고의 의료진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은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낯선 젊은이를 그렇게 챙겼다니. 혹시 남편도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느꼈던 걸까요? 그분이 오늘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박 이사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9시 반. 약속 시간까지 30분 남았죠. 잠시 후 장례식장 직원이 은숙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걸 전해달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꽃집 사장님이라고 하시던데요. 메모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매주 주문하시던 노란 프리지아,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어린 왕자를 좋아하셨다고 하시면서 늘 이 꽃을 찾으셨죠. 노란 프리지아. 은숙은 그 꽃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사랑, 그리고 그리움. 도윤이가 좋아했던 어린 왕자 이야기에 나오는 꽃과 비슷한 색이었죠. 남편이 왜 매주 그 꽃을 주문했을까요? 사모님, 잠깐 실례합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딘가 긴장되어 보였어요. 방금 그 젊은 사업가분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아이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먼저 들렀다가 오신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픈가 봐요? 네, 신장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래서 더 신경 쓰셨던 것 같아요. 은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픈 아이를 둔 젊은 아버지, 남편이 그를 아들처럼 아꼈다는 사실, 그리고 매주 주문했던 노란 프리지아. 남편은 왜 그토록 이 젊은이에게 신경을 썼을까요?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시간이 흘러 10시가 되었습니다. 빈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죠. 은숙은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걸음걸이가 낯익었습니다. 왼발을 살짝 끌듯이 걷는 습관. 도윤이도 어릴 때 그랬죠. 넘어져서 다친 후로 계속 그렇게 걸었었는데
남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은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깊고 선한 눈. 남편과 닮은, 아니 어쩌면 어린 도윤이와 닮은 그 눈. 안녕하세요, 사모님. 남자가 정중히 인사를 하고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자가 절을 하고 일어서면서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은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귀 옆으로 살짝 보이는 머리카락 사이. 거기에 동그란 점이 있었으니까요.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은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귀 뒤에 그 점. 30년 동안 수없이 그려봤던 바로 그 위치에 똑같은 크기로. 하지만 이성은 그녀를 붙잡았죠. 세상에 귀 뒤에 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름마저 도윤. 은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서 정희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죠. 괜찮아? 정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은숙은 도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숙을 바라보았어요. 사모님, 괜찮으신가요? 제가 늦게 와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은숙은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코의 모양, 입술의 선, 심지어 눈썹이 움직이는 방식까지 남편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김 사장님과는 어떤 관계셨나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었던 질문은 따로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죠. 사업상 파트너였습니다. 바이오 투자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어요. 김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눈가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 아이가 아픈데 병원도 소개해 주시고 마치 가족처럼 대해 주셨어요. 가족처럼. 그 말에 은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남편도 무언가를 느꼈던 걸까요? 아이가 많이 아픈가 봐요. 네, 신장이 좋지 않아서요. 오늘도 병원에 들렀다가 왔습니다. 도윤이 피곤한 듯 눈을 비볐습니다. 그 손짓마저 어릴 적 도윤이와 똑같았어요. 졸릴 때마다 왼쪽 눈부터 비비던 버릇.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 부모님은 누구냐고, 어디서 자랐냐고, 어릴 때 기억이 있냐고. 저기 혹시. 은숙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지만 그때 빈소로 새로운 조문객들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회사의 거래처 사장들이었죠. 도윤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으시네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잠깐만요. 은숙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도윤이 돌아보았어요. 혹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남편이 당신을 많이 아꼈다고 들었는데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서요.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정말로 알고 싶은 건 따로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죠.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다면 여기 제 연락처입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이도윤, 바이오테크 대표. 명함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을까요? 도윤이 떠난 후 정희가 은숙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너 왜 그래?
아까부터 안색이 이상해. 정희야, 봤어? 그 사람 귀 뒤에. 점, 나도 봤어. 근데 그게 왜? 아, 맞다. 어제 내가 말했던 도윤이 귀 뒤에 있던 점. 정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잠깐, 그리고 이름도. 방금 그 사람이 도윤이라고 했잖아. 은숙은 핸드백에서 도윤이의 어릴 적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귀 뒤를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똑같은 자리야. 크기도 모양도 정확히 같아. 설마, 그럴 리가. 30년이나 지났는데. 나도 알아. 말도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은숙은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3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라면? 확인해 봐야겠어. 확실히 알아야 해. 은숙의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품어온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3일 후 은숙은 강남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의 명함에 적힌 주소를 따라 찾아온 곳이었죠. 40층짜리 유리 빌딩이 햇살을 반사하며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어요. 은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발걸음이 떨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은숙은 조심스럽게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바이오테크 이도윤 대표님 뵈러 왔는데요.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들어 은숙을 훑어보았습니다. 명품도 아닌 평범한 검은 코트에 별다른 장신구도 없는 모습. 직원의 표정에 의구심이 스쳤어요. 약속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며칠 전에 만났고 명함도 받았어요. 은숙이 명함을 보여주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비서실로 연락해서 일정 잡으시는 게 꼭 만나야 해요. 잠깐이라도. 은숙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방문 목적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비서실에 전달은 해드릴게요. 방문 목적. 은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인지 확인하러 왔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보며 걷다가 우연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숙과 눈이 마주친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사모님? 여긴 어쩐 일로? 아, 그게. 은숙이 당황해하자 도윤이 상황을 파악한 듯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손님이십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은 은숙을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미리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로비에서 곤란하셨겠네요.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그냥 남편이 자주 왔던 곳이 어딘지 보고 싶어서. 절반의 거짓말이었지만 도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자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은숙은 도윤을 슬쩍 바라보았어요. 측면에서 본 얼굴은 더욱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28층입니다. 도윤이 층수 버튼을 누르며 말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은숙은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 입을 열었죠. 회사가 크네요.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김 사장님의 투자가 큰 힘이 됐어요.
남편이 당신을 많이 믿었나 봐요. 도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독 저를 아껴주셨어요. 마치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치 아들처럼 대해주셨다고 할까요? 제가 감히 그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엘리베이터가 28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현대적인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 열린 구조의 사무공간, 젊은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은숙에게는 완전히 낯선 세계였습니다. 제 사무실로 가시죠.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도윤이 앞서 걸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은숙은 생각했어요. 이 낯선 세계에서 성공한 이 남자가 정말 30년 전 잃어버린 5살 아이일까?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누가 키워준 걸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아직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실에 다가가기로. 도윤의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은숙은 창가 소파에 앉아 도윤이 타주는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찻잔을 잡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편하게 드세요. 김 사장님도 이 차를 좋아하셨어요. 도윤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숙은 차를 마시며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병원이요? 우진이가 어떻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아이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대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다음에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은숙이 불쑥 말했습니다. 도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네. 아이가 아프다니 걱정되네요. 제가 도울 일은 없겠지만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물론 불편하시면. 도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하지만 그러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6살이에요. 작년부터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들었어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우진이가 3살 때요. 그래서 제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은숙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를 잃는 고통을, 그리고 혼자 남겨지는 외로움을. 많이 힘드시겠어요. 김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병원도 소개해 주시고 가끔 우진이를 봐주기도 하셨죠. 우진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엄청 따랐는데, 할아버지. 그 말에 은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그 아이를 할아버지로서 아꼈다는 건가요? 혹시 남편도 무언가를 느꼈던 걸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도윤이 서둘러 내렸습니다. 은숙도 따라 들어갔어요. 소아병동 복도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가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의 남자아이. 은숙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눈매, 코의 모양,
심지어 잠든 모습까지 어린 시절 도윤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우진아, 아빠 왔어. 도윤이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이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은숙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분은 누구예요? 아빠 친구분이야. 할아버지 친구분. 우진이가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은숙은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라고, 내 손자라고. 안녕, 우진아.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우진이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 그 단어가 은숙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렸죠. 도윤은 아이의 상태를 살피느라 은숙의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도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무슨 장기 이식 같은 걸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은숙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라면 그녀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윤이 자신의 아들인지부터 확인해야 했죠.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은숙은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고스란히 간직해온 도윤이의 물건들이었죠. 작은 야구 글러브, 색이 바랜 사진첩, 그리고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노란 티셔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진이는 어떤가요? 다행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제 함께 가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럼 오늘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남긴 물건들 중에 당신께 드릴 게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약속한 카페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은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죠. 도윤이 들어왔을 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무슨 물건이신가요? 도윤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은숙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남편이 어린 시절 사진들이에요. 당신이 남편을 아들처럼 여기셨다니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은숙, 그리고 5살 도윤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죠. 도윤의 시선이 사진에 고정됐습니다.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었어요. 30년 전에 잃어버렸죠. 은숙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 생일 파티 사진, 그리고 제주도 여행 사진. 도윤은 하나하나 유심히 보았어요. 특히 제주도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닷가네요. 제주도 중문 해수욕장이에요. 도윤이가 파도를 무서워했는데 그날은 용감하게 들어갔어요. 도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숙은 놓치지 않았죠. 혹시 바다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데 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상하네요. 왜 익숙한 느낌이 들까요? 은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야구 글러브를 꺼냈어요. 이것도 도윤이 것이었어요. 왼손잡이용이죠. 아빠가 사준 첫 글러브였는데 도윤이 글러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글러브 안쪽에 적힌 이름을 보고 있었죠. 도윤이의 보물 1호라고 아이가 직접 쓴 삐뚤빼뚤한 글씨. 이건 도윤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잠깐만요.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은숙이 급하게 붙잡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제 부모님은 따로 계세요. 하지만 귀 뒤의 점은 우연일 뿐입니다. 세상에 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도 힘든 과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죠. 그 후로 양부모님이 키워주셨고요. 하지만 그게 제가 당신 아들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교통사고, 기억이 없다. 양부모. 은숙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통사고가 언제였나요? 5살 때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5살. 도윤이가 사라진 바로 그때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죠. 비록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게는 진짜 부모님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건 20살 때 양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5살쯤 된 아이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완전히 잃었다고. 이름도 부모도 전혀 기억 못했대요. 양부모님이 간호사, 의사 부부였는데 불쌍해서 데려가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살. 그때였군요. 은숙이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 도윤이 놀이공원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잃어버렸어요. 30년 동안 찾았는데 사모님,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찾았어요. 매일 기다렸고 매일 찾아다녔어요. 우리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억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단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확인해봐요.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도윤이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동안 제 인생은 뭐가 되는 건가요? 제가 살아온 35년은. 카페에서 돌아온 은숙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이가 입원한 병원의 이식 코디네이터를 만나 신장 기증 적합성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도윤이 모르게 조용히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수혜자는 이우진이라고 말했어요. 가족관계를 묻자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관계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혈액형, 조직 적합성, 신장 기능 등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65의 나이에 이런 검사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우진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의사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조직 적합성이 놀라울 정도로 높다는 설명이었습니다. 6개 항원 중 5개가 일치한다는 것이었어요. 일반인 사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죠. 가족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은숙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또 다른 검사 결과를 꺼냈어요. 심장 검사에서 부정맥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수술 중 위험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은숙의 질문에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권하고 싶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간호사에게서 은숙이 우진이의 할머니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확인도 안 된 일을 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심지어 재산 때문이냐는 모욕적인 말까지 했죠. 남편의 유산이 자신에게 갔다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거 아니냐고. 은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우진이를 살리고 싶을 뿐이라고. 도윤이 자신의 아들이든 아니든 죽어가는 아이를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남의 아이가 아니니까요. 내 손자니까. 은숙이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를 언급하자 도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5개 항원이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방어적이었어요. 준비가 안 됐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숙은 단호했습니다. 도윤이 거부해도 우진이는 도울 거라고.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수술을 받겠다고. 그 아이가 살 수 있다면 자신의 위험쯤은 감수하겠다고 했죠. 왜 그렇게까지? 도윤의 물음에 은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니까요. 그 한마디에는 30년의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변하지 않는 모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복도에 홀로 남은 도윤은 창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으로 DNA 검사 센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친자 확인 검사 절차와 비용을 확인하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두려움과 호기심, 거부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죠. 30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진이가 잠든 옆에서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죠. 창백한 얼굴, 가늘어진 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숙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두려웠습니다. 35년간 믿어온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내 윤나의 사진이 놓인 거실로 나왔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도윤은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윤나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사람이 정말 내 엄마일까? 대답 없는 질문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윤나는 늘 그랬으니까요. 답을 주지 않아도 들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우진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은숙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달리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죠.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우진이 검진 날이라고 들어서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피하지 않았어요. 우진이가 은숙을 보고 환하게 웃었으니까요. 할머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두 어른은 잠시 굳어졌습니다. 은숙의 눈가가 붉어졌고 도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우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은숙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나 오늘 주사 맞아야 해요. 무서워요. 괜찮아. 우진이는 용감하니까. 은숙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도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이었죠. 아주 오래전 누군가 자신의 머리를 그렇게 쓰다듬어 준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검진이 끝난 후
의사가 도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우진이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빨리 이식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죠.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도윤은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은숙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도윤은 시선을 피하며 덧붙였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도윤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DNA 검사를 받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은숙 몰래 진행하고 싶었어요. 혹시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회사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비서에게는 외부 미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DNA 검사 센터로 향했어요.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검사실에서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본인의 샘플과 비교할 대상의 샘플이 필요하다고.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어제 은숙이 카페에서 사용한 컵에서 몰래 채취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수가 없었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은숙에게 요청한 시간과 같았습니다. 도윤은 서류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35년간의 삶이 일주일 후에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우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은숙이 사준 곰 인형을 안고 잠들어 있었어요. 언제 샀는지도 모르게 은숙의 흔적이 집 곳곳에 있었죠. 부엌에는 아이를 위한 영양제가, 거실에는 새 그림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우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열이 있었어요.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아이를 보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은숙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라면 우진이에게는 할머니가 생기는 거였어요. 가족이 늘어나는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30년간 원망하고 그리워했을 부모,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과 다시 만난다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숙이었어요. 오늘 병원에서 본 우진이가 걱정된다는 짧은 안부 전화였죠. 아이가 많이 힘들어 보였다며 잘 돌봐달라는 당부였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았어요. 열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랍에서 해열제를 꺼내 우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우진이는 은숙이 사준 곰 인형을 꼭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모르게 은숙의 손길이 닿은 물건들이 여기저기 있었죠. 새 그림책, 아이 영양제, 따뜻한 담요.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미 은숙은 우진이의 할머니 같았어요. DNA 결과와 상관없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술날 아침 병원 준비실에서 은숙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우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걸 느꼈지만 의료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취소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복도 끝 대기실에서 도윤은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DNA 검사 센터였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문자였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렸던 답이 거기 있었어요. 이도윤님과 검체 제공자의 친자 확률 99.9%. 도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99.9%. 은숙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부모가 살아있었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아들을 위해 수술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술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빨간 불이 켜져 있었죠. 수술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았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신장 적출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기증자에게 출혈이 있었습니다. 심장 부정맥 때문에 예상보다 출혈이 심해서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도윤은 수술실 문을 붙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들이 막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은숙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 그리고 여러 개의 링거줄. 30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또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엄마. 도윤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이름. 이제야 부를 수 있게 됐는데 대답을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한편 우진이의 수술실에서는 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은숙의 심장이 우진이에게 이식되는 순간이었죠. 할머니의 생명이 손자에게 전해지는 순간.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도윤을 짓눌렀습니다. 3시간째 은숙의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어요. 출혈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앞으로 24시간이 고비입니다. 도윤은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렀죠. 회복실로 옮겨진 은숙의 곁을 도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맞았어요. 은숙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그저 반사작용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30년 전처럼 다시는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저녁이 되자 우진이의 수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식은 성공적이었고 새로운 신장이 제 기능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우진이는 곧 깨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두 수술실을 오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쪽에는 새 생명을 얻은 아들이, 다른 쪽에는 생명을 나눠준 어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가족. 이제야 만났는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도윤은 은숙의 손을 잡은 채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어요. 어머니가 깨어나기를, 그래서 엄마라고 불러볼 수 있기를. 새벽 4시 병원 복도는 유령처럼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중환자실 유리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은숙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울리는 기계음만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심박수가 불규칙했어요. 의료진이 수시로 들락거렸습니다. 도윤의 휴대폰에 DNA 검사 결과서가 떠 있었습니다. 99.9%.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맞다는 과학적 증거.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요? 어머니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중환자실 간호사가 나와서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수혈을 더 해야 한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의학적 지식이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놀이공원에서 손을 놓친 그 순간부터 양부모 밑에서 자란 시간들, 그리고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은숙을 처음 만난 순간까지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겨우 찾았는데 또 잃게 되는 건가요? 우진이 병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도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의 병실로 갔습니다. 우진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죠. 아빠,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고.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머니는 좀 아파서 쉬고 계셔. 우진이의 눈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아이는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6살이지만 병원 생활이 길었던 아이는 어른들의 거짓말을 알아차리곤 했죠.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온 도윤은 유리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안에서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은숙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30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그 단어. 이제는 너무 늦은 걸까요?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신장 기능은 회복되고 있지만 심장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원래 있던 부정맥이 수술 스트레스로 악화됐다고. 앞으로 몇 시간이 고비라는 말을 또 들었어요. 도윤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병원 예배실을 찾았습니다. 종교가 없던 도윤이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에게 비는지도 모른 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엄마를 살려달라고. 이제 막 찾은 엄마를 데려가지 말라고. 30년의 공백을 메울 시간을 달라고. 새벽 6시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왔습니다. 도윤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밤을 새웠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그때 안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뛰어들어갔어요. 도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유리문 너머로 의료진의 긴박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엄마, 제발. 엄마. 복도에 도윤의 절규가 울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어요.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그리웠다는 말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춘 채 의사의 표정을 살폈어요.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심장이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도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주르륵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았다. 어머니가 살았다. 30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잃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온몸이 떨렸죠. 오후가 되어 은숙은 일반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생명 징후는 안정적이었어요.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3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을 그 손이었죠. 저녁 무렵 은숙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는 은숙.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도윤을 찾았어요.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은숙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진이는 첫마디가 손자 걱정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괜찮아요. 수술 잘 됐어요. 이제 건강해질 거예요. 은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물을 가져다 입술을 적셔주었어요. 도윤아. 은숙이 간신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으로만 부르던 이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저예요. 도윤이요. 처음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도윤도 울고 있었죠.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침묵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이가 휠체어를 타고 은숙의 병실로 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은숙의 침대 곁으로 다가간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은숙이 힘겹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병실에 모인 모습을 본 간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누가 봐도 가족이었으니까요.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은숙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는 말에 도윤이 안도했습니다. 우진이도 신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곧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죠. 오후에 정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은숙의 손을 잡고 한참 울던 정희가 도윤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도윤이 맞구나. 어쩜 이렇게 아빠를 닮았니? 도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낯설었어요. 30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도윤이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마음이 먼저 알아본 거였어요. 과학적 증명은 그저 확인일 뿐이었죠. 99.9%예요. 저 정말 엄마 아들 맞아요. 알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은숙이 도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했어요. 도윤은 그 손을 잡고 뺨에 대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손길이었죠.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병실을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은숙, 도윤, 우진.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혈연으로 그리고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퇴원을 하루 앞둔 날 밤 은숙의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우진이는 소아병동에서 잠들어 있었고 도윤과 은숙 단둘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죠.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은숙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5살 꼬마가 보였어요. 아빠는 알고 계셨을까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은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병원짐에서 발견한 것이었죠. 이걸 봐.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윤 대표 만남, 귀 뒤점 확인, 바이오테크 투자 결정, 우진이 병원 소개, 프리지아 주문, 도윤이가 좋아했던 꽃.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은숙이 설명했죠. 남편도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 같다고. 그리고 확인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아빠도 너를 찾고 있었어.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도윤이 수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낡은 가죽 표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그리움이 전해져 왔어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우진이를 휠체어에 태워 데려왔어요. 잠이 깬 아이가 할머니를 찾았다고 했죠. 우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은숙의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집에 가요? 그래, 우리 다 같이 집에 가자. 우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구 집이요? 우리 집? 할머니 집? 도윤과 은숙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30년의 공백 후에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가시죠. 우진이도 있고 방도 있고.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생활이 있잖아. 나는 내 집에서.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같이 있고 싶어요. 은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였죠. 갑작스럽게 아들의 삶에 끼어드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우진이가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제 방 나눠 쓸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이 우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방은 따로 만들어 드려야지. 은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 아들아.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그 호칭.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엄마. 서로를 부르는 그 단순한 호칭 속에 30년의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자기 손 위에 포겠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아이의 맑은 선언에 은숙과 도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병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빛났습니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헤어진 가족이 병원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운명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사랑이 다시 이어준 것이었죠.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전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가족 소식에 병동 전체가 난리 났어요.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라면서요? 다들 기적이라고 하던데요. 은숙, 도윤, 우진.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퇴원 일주일 후 은숙은 도윤과 함께 오래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5년간 살았던 집.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짐을 정리하기 위해 왔다가 도윤의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읽다 만 책이, 재떨이에는 다 타지 않은 담배가 그대로였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서류들, 사진들, 그리고 낡은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맨 아래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은숙이 열쇠를 찾아 열어보니 두꺼운 일기장 여러 권이 들어 있었어요. 표지에는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의 기록이었죠. 도윤이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은숙이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 일기장을 펼쳤어요. 남편의 깔끔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오늘도 이도윤 대표를 만났다. 귀 뒤에 점, 걸음걸이,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게 우리 도윤이를 닮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망설여진다. 은숙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만약 아니라면 실망이 너무 클 것이다.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도윤이 계속 읽었죠. 2025년 1월 20일 DNA 검사를 의뢰했다.
도윤 대표 몰래 머리카락을 구했다. 비겁한 방법이지만 확인해야 한다.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맞다면 은숙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은숙과 도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몰래 DNA 검사를 의뢰했던 것이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일기였어요. 2025년 1월 25일. 내일 결과가 나온다. 가슴이 떨린다. 만약 정말 우리 아들이라면 어떻게 은숙에게 말할까? 3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우진이라는 손자도 있다. 은숙이 얼마나 기뻐할까? 내일 결과를 받으면 바로 은숙과 함께 만나러 가야겠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은숙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비록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도 아들을 찾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 도착했을 결과서. 은숙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도윤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 앞에서 서재를 나오려는데 책상 위에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30년 전 도윤이가 5살 때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남편은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일기를 썼을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며 찾으며 그리워하며. 은숙이 액자를 들었습니다. 아빠도 너를 사랑했어.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완전해진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를 찾았고 아버지의 사랑도 확인했으니까요. 비록 아버지는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은숙이 뒤돌아보았습니다. 35년의 추억이 담긴 집.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날 때였어요. 도윤이 어머니의 짐을 들었습니다. 가요, 엄마. 우진이가 기다려요.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석 달 후 봄이 왔습니다. 도윤의 집 거실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어요.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온 집안을 밝혔죠. 거실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가족 사진, 최근에 찍은 3대가 함께한 사진, 그리고 남편의 영정 사진까지.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었어요. 은숙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린 도윤이 어릴 때 곧 잘 먹던 요리였죠. 30년 만에 다시 아들을 위해 만드는 음식.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수술 후유증도 거의 사라졌고 건강도 회복됐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도윤이 우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였어요. 도윤이 어릴 때 좋아했던 책이었고 이제는 우진이가 좋아하는 책이 됐죠. 아이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새 신장이 제 기능을 완벽하게 하고 있었어요. 아빠, 여우가 왜 길들여지고 싶어 해요? 우진이의 질문에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가 좋으니까. 가족이 되고 싶은 거야. 은숙이 식탁에 반찬을 놓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처럼.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풍경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어요. 30년의 이별, 죽음의 문턱,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다시 한 식탁에 앉게 됐으니까요. 식사를 하던 중 우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도 우리 보고 있어요? 은숙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야.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진이의 작은 손도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식탁 위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거실 화분에 심은 프리지아가 노란 꽃을 피웠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꽃, 도윤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꽃, 이제는 우진이가 매일 물을 주는 꽃이 됐죠.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숙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우진이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게 내 아빠 5살 때야. 와, 나랑 닮았어요. 우진이의 감탄에 어른들이 웃었습니다. 정말 빼닮았으니까요. 귀 뒤에 점까지도.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진이가 은숙의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도윤은 아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은숙은 거실에 남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우진이를 통해서 도윤이 돌아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은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 늦었지만 더 소중한 만남. 은숙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우리 아들 찾아줘서. 창밖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거실 벽시계가 10시를 알렸습니다. 은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자, 이제 잘 시간이야. 평범한 일상의 마무리였지만 그들에게는 매일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함께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불이 꺼진 거실에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30년 전의 가족과 현재의 가족이 한 공간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결국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죠. 새로운 가족의 시작.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